스냅드래곤 8 젠3 칩이 들어간 태블릿인데 20만원대라니. 레노버는 대체 어떻게 이런 가성비 끝판왕급 태블릿을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뷰하는 키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차세대 국민 직구 태블릿으로 급부상 중인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GT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태블릿 본체, 68W 고속 충전 어댑터, USB-C to 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중문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봉해서 제품을 들어보니 가벼운 무게부터 확 체감이 됩니다. 무게는 458g, 두께는 5.99mm입니다. 보통 11인치는 휴대용 기기로서 가장 균형 잡힌 크기라고 평가받는데 이 태블릿은 특히 더 가볍고 얇은 설계를 적용하여 휴대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바디의 마감 품질은 매우 훌륭한 수준입니다. 측면에는 스피커가 각각 2개씩 장착된 쿼드 형태입니다.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스피커 옆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USB-C 단자는 합 한쪽으로 치우친 배열을 가집니다. 이는 디자인적으로 다소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케이블 연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자의 물리적 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로 보입니다. 측면 한쪽에는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포고핀이 보이고요. 반대쪽 측면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펜을 자석식으로 탈부착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카메라 섬을 확인할 수 있는데 2개의 후면 카메라와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노버 로고도 깔끔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기본 OS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ZUXOS입니다. 중국 내수용은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지문인식은 지원하지 않으며 안면인식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만 보안이 취약한 수준이니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국어 앱들이 보이는데 글로벌 롬을 설치하면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롬이 설치된 한글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연결 성능이 매우 준수합니다.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를 지원하여 최신 무선 환경에 대응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7은 저지연 환경이 필수인 게이밍 분야에서 특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핫스팟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퀵쉐어 메뉴가 보입니다. 주변 기기와 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퀵쉐어 기능은 글로벌 롬을 설치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밝기 자동 조절 기능은 물론 주변 환경에 맞추어 색온도를 조정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색온도는 표준, 난색, 한색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아예 색상판에서 원하는 색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율 설정은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144Hz로 고정되는 긴급, 최대 주사율이 60Hz로 제한되는 표준이 있습니다. 읽기 모드는 화면을 흑백 화면처럼 만들어서 이북 등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살짝 컬러감을 줄 수도 있고 완전히 흑백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센서의 경우 기본적인 것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면 회전 및 기본적인 움직임 감지에 필요한 가속도 센서, 자세 제어를 담당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조도 확인용 광 센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전용 마그네틱 북커버를 사용할 경우 화면 자동 꺼짐 켜짐 기능이 동작합니다. 다만 GPS는 없으며 물론 지자개 센서도 빠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론 못 쓰겠네. 진동 모터도 탑재되어 있지 않아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손맛이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디스플레이에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200x2000 해상도에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며 DCI-P3도 98%입니다. 또한 델타-E가 1 미만입니다. 델타-E는 측정된 색상과 표준 색상의 오차를 나타내며 1 미만은 사람의 눈으로 색상 차이를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스펙상 델타-E가 1 미만이면 전문가급 디스플레이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스펙으로 보면 전문가급 사진, 영상 편집, 웹 디자인 시안 확인, 인쇄물 색상 검토 등 색상 정확도가 필수적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디밍 방식은 DC 디밍을 채택했습니다. DC 디밍은 화면 전체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여 밝기를 조절하므로 화면 깜빡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사용 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표면은 코닝 고릴라 글라스 7i를 사용하여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스펙이 매우 좋지만 LCD 자체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백라이트의 균일도 문제로 화면 가장자리에 미세한 음영이 보일 수 있고 검은색이 완전한 검은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검은색 화면을 켜서 이 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기와 비교해보면 음영이 보이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은색도 완전히 검지 않고 약간 밝게 보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각도에서 시청할 경우 밝기 저하 및 색상 변이가 발생합니다. 상하 좌우 각도에서 각각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계는 LCD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검은색 표현이나 시야각 등이 중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블릿의 심장 스냅드래곤 8 젠3 칩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스냅드래곤 8 젠3는 옥타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태블릿에 탑재된 칩셋은 성능 코어 및 효율 코어가 각각 1개씩 삭제되어 헥사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 코어의 클럭도 일부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벤치마크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코어는 2216점으로 스냅드래곤 8 젠3의 성능에 걸맞는 속도가 나왔습니다. 멀티코어는 5736점으로 코어가 줄어든 탓에 표준 칩에 비해서는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GPU는 13368점으로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성능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중 앱 실행, 백그라운드 작업, 장시간 렌더링 등 지속적인 멀티코어 부하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표준 젠3 대비 성능이 제한되지만 단일 작업 속도나 GPU 성능은 표준 칩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컷칩이긴 해도 20만원대 태블릿에 장착된 칩셋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성능입니다. 다음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게임용으로 이 태블릿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이기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그리고 있고 안정성 또한 84.4%로 괜찮습니다. 이어서 바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38도까지 발열이 발생하며 만져보면 약간 뜨끈뜨끈합니다. 발열 관리 성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입니다. 램은 LPDDR5X 규격으로 8기가와 12기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장 공간입니다. 이 태블릿은 128기가 모델과 256기가 모델로 나뉩니다. 128기가 모델은 UFS 3.1, 256기가 모델은 UFS 4.0 규격인데 UFS 4.0은 UFS 3.1 대비 이론상 2배 가까운 읽기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두 모델 간 유일하게 스펙상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실사용 시 속도 차이는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바로 SD카드 슬롯의 부재로 인한 용량 차이입니다. 최근 태블릿 제품들은 SD카드 슬롯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량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 저장 공간 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장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256기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8기가는 고용량 게임 한두 개 설치하면 끝이야. 카메라는 총 3개이며 전면은 1300만 화소, 후면은 1300만 화소 및 200만 화소입니다. 후면 1300만 화소 카메라는 태블릿 카메라치고는 준수한 화질이고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주력 촬영용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록용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후면 200만 화소 카메라는 근접 촬영용이며 작은 글자 등을 인식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디테일한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후면 카메라 섬에는 LED 플래시도 탑재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역시 준수한 화질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화상회의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8860mAh의 용량으로 고강도 작업 시 약 11시간, 화상회의 시 약 22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은 68W를 지원합니다. 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40분이 소요되며 10분 충전만으로도 2시간 동안 영상 시청이 가능할 정도의 충전 속도를 제공합니다. 영상용 태블릿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와이드바인 L1 보안 레벨을 지원합니다. 넷플릭스를 실행해보니 와이드바인 L1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원 코덱에는 VP9, AVC 하이, HEVC, AV1 등 주요 코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JBL 튜닝 쿼드 스피커이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설정에서 돌비 애트모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동적, 영화, 음악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세세한 이퀄라이징은 지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드에서 선택만 가능합니다. 음질은 중저음의 공명감이 다소 부족하고 고음역대의 해상력이 떨어져 다소 평면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나쁘다기보다는 기대치에 비해 평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몰입도를 위해서는 외부 오디오 장치 사용을 권장합니다. 펜은 많은 분들이 레노버 펜슬과 레노버 펜슬 프로 중에서 선택하는 편인데 그중 최근에 발매된 레노버 펜슬 프로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간단히 두 펜의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필압 레벨은 레노버 펜슬이 4096, 레노버 펜슬 프로가 8192로 2배 차이가 납니다. 펜슬 프로가 0.3ms 지연 속도로 사용감 역시 더 좋습니다. 그 외에도 태블릿에 부착하면 바로 페어링 되거나 충전이 되는 점, 그리고 각종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프로의 장점입니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펜슬 내부에 모터를 내장하여 필기하는 질감을 꽤 잘 재현해내었다는 점입니다. 태블릿 표면을 활용해 필기감을 만들려면 화질이나 비용 등 여러 부분에서 희생이 필요한데 이런 희생 없이 필기감을 펜 자체로 풀어낸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펜에도 모두 적용되었으면 할 정도의 기능입니다. 다만 레노버 펜슬 프로는 아직 5만원 내외의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에 간단한 필기용 펜이 필요했던 저는 약 15,000원의 가격으로 레노버 펜슬을 구입하였습니다.
태블릿이 20만원대인데 펜이 5만원대라니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 와콤 신티크를 보유한 드로잉 경험자로서 레노버 펜슬의 실제 느낌이 어떤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필압도 잘 인식하고 이 정도면 필기 용도로 충분히 좋습니다. 별도로 충전해야 하는 점이 조금 불편하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레노버 펜슬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드로잉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아 드로잉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방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선을 그으면 선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정확한 곳에 그려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밀한 작업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며 기대보다 훨씬 잘 작동합니다. 이 정도면 일상적인 드로잉 수준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드로잉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다른 태블릿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갤럭시 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거 말이지.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높은 성능의 칩셋, 전문가급 스펙의 디스플레이, 와이파이 7 등 핵심 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다만 SD카드 슬롯, GPS, 진동 모터, 보안 기능 부재는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한다면 이 태블릿은 구매 금액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150불 이하로만 내려와줘. 글로벌 롬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직구 제품임에도 한글화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나오는 글로벌 롬 설치 가이드 영상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